반갑습니다. 물류관리론 7주차 7-3 물류단지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류시설과 물류단지에 대해서 7주차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물류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류잔디 시설과 지연시설로 구분되는데요. 물류잔디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단지 내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나열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류 단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 터미널이나 창고를 이야기하는데요. 대규모 점포라든가 전문 상가 단지, 그리고 공동 직배송 센터나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 이런 데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보통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광주에도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죠. 풍암지구에. 이런 시설이 물류단지 시설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그 안에는 농수산물 공판장도 있고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가공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물류단지 시설 안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철도 운송 하역 보관시설이라든가 그리고 농수산업 협동조합 관련 판매 시설이라든가 화물 처리 시설 등 다양한 내용을 여기에서 나열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원시설로는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가공, 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 보험, 의료, 교육, 연구시설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물류단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라든가 이용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류단지 시설은 물류단지 안에 들어있는 그런 물류터미널이나 창고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류단지다 그러면 대강 여러분들이 포괄적인 이해를 도왔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물류단지인데요. 공동 집배송 단지가 있고 복합 화물터미널, 내륙 ICD, 보세구역, 스톱 포인트, 디포트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물류단지를 한번 우리가 보는 건데요. 공동 집배송 단지는 같은 종류나 아니면 이 업종 간의 유통 업무 단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기왕이면 동종업이라면 공동 수배송, 공동 재고관리, 유통 가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수산물을 이동을 한다 그러면 수산물 배송 단지는 수산물에 관련된 모든 시설이나 장비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겠죠. 농산물 마찬가지겠고 공산품도 그렇다 하겠습니다. 복합 화물터미널은 모든 물류에서 나오듯이 집화, 하역, 분류, 보관, 통관 이런 내용들인데요. 두 개의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이 연계해서 운송하는 것을 복합 화물터미널이라고 합니다. 또 내륙 ICD라고 그러는데요. 항만터미널과 내륙 운송수단과 연계가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서 내륙 컨테이너 장치장이라든가 통관 기지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만과 내륙 운송을 연계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세구역은 통관이 되지 않는 수출품, 이미 지금 통관되지 않는 수출품이나 수입 외국 물품의 장치구역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이건 세관장이 지적을 하는데 이 공간을 보세구역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스탁 포인트라고 있는데요. 원료, 폐기품, 재고품 보관 거점을 이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포트는 컨테이너 C와의 반입 전에 일시 보관소 등 이런 것들은 주로 무역에서 쓰는 물류 단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다수가 거의 무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내륙 ICD, 보세구역, 스탁포인트, 디포트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복합 화물 터미널이라든가 공동 집배송 단지는 내륙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고 내륙 ICD부터 디포트까지는 주로 수출입에서 통관 전후에 연결되는 물류 단지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물류센터의 흐름인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그림과 같이 이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파는 화물 트럭이 도착하여 들어온 것을 보통 이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차는 화물을 자동차에서 내려놓은 것을 하차다. 말 그대로 하차, 화물을 자동차에서 내려놓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내용들은 지금 육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검품이나 검수를 하는데 화물의 품질이라든가 수량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품이 들어왔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수량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반인데 화물을 옮겨 나르는 일을 이렇게 하는데 군내에서 보통 이동하는 경우를 우리가 운반이라 이렇게 합니다. 보통 지게차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고인데요. 보관 장소, 창고에 물건을 넣는 것을 보관이라 합니다. 입고라 합니다. 그래서 창고에 넣었다 이 뜻이죠. 로케이션인데 화물 위치, 주소, 요 내용이고요. 레이아웃은 물품의 배치를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물 위치 주소가 나오고 거기에 어디에 물품을 배치할 것인가 하는 레이아웃을 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솔팅인데요. 물건을 분류하는 것. 피킹은 물건을 꺼내는 것. 이렇게 해서 분류 작업하고 물건을 피킹이라고 하는데 물건을 꺼내는 것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자동차에 싣는 것을 상차, 화물의 움직이는 선 경로를 동선이라 합니다. 출하를 화물 트럭이 출발하러 나가는 것을 출하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물류센터의 업무 흐름을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입하, 차가 들어오면 하차, 화물을 내려서 검품을 합니다. 상품이 정상인가? 그리고 수량을 확인하고 군내에서 운반하는 것, 이동하는 것을 운반이라 하고 창고에 넣는 걸 입고라 한다. 로케이션은 화물 위치나 주소, 그리고 레이아웃은 물품의 배치. 그래서 출하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림으로부터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의 업무 흐름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창고에 구성을 하는 것, 그러니까 창고 안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구성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어떤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전에 한번 배웠던 내용하고 중복된 내용인데요. 직진성의 원칙이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입구가 다르고 출구가 입구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 출구가 반대편에 있어서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고요. 역행 교차 회피인데 U라인식으로 U턴을 해서 돌아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입구는 같으나 한쪽은 들어갔다가 안에서 U턴을 하고 나올 수 있는 역행 교차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전에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물품 취급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자 하는 내용인데 물품 취급 횟수를 최소화함으로써
물품의 손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동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급 횟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짤 때 도면을 그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을 짤 때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 이동 간의 고저간격의 최소화 원칙인데요. 물품을 이동하는데 너무 높게 싸거나 아니면 너무 낮게 싸서 문제가 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품목, 형태, 규격별로 묘두라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귀향이면 규격별로 해서 모듈화 해놓으면 관리가 쉽겠죠. 그래서 창고 레이아웃을 짤 때 창고 도면을 그릴 때 이런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구상을 했을 때 아주 물류 합리화의 최적의 레이아웃을 구성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물류 터미널 운영의 기본 원칙인데요. 유닛 노드화 이 내용은 단위화시켜야 된다고 하는데요. 표준 팔레트화의 운영입니다. 그래서 팔레트가 표준화되어 있으면 아주 관리가 편하겠죠. 그 다음에 컨베이어, 보관, 렉 등의 자동화 기기를 운영을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컨베이어 벨트라든가 보관 렉으로 했을 때 자동화 기기를 운영함으로써 사람 손이 덜 가고 체계적인 또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 거리 한 번에 멀리하거나 적은 빈도로 활동하게 하는 것. 그래서 자꾸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이 빈도를 최대한 적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송 구역, 보관 구역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송 구역은 별도로 하고 또 보관 구역은 별도로 해서 거기서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요. 층수, 높이 이것은 취급 상품 물품에 따라서 또 장비의 특성에 따라서 최대한 안전성을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중간 선반이 없는 상태에서 높이 쌓거나 층수를 복잡하게 했을 경우 화물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적재 효율적으로 적재할 수 있게 하고 화물의 흐름을 회전율을 좋게 하고 품목 수량을 고려해서 로케이션 관리를 구체화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기본 원칙에 들어갑니다. 입화, 보관, 분류, 포장, 검사, 출하대기, 하역대기, 배송대기 이 구역들을 명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선을 빚지 않게 구역을 정확히 정해줘야 체계적인 물류터미널의 운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게중심법에 의한 물류센터 입지 장소의 의사결정 방법인데요.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공식으로 이 내용을 정해놨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20톤 수요지 3에 10톤 그리고 수요지 2에 20톤 경우 최적의 입지 장소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그 입지 장소를 설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기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수요자 1, 2, 3 합계 총 수요량을 계산해서 분모 분자 계산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공장 공급량 총 수요량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50톤 이렇게 정리한 부분인데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수업 때 하나씩 사례를 들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칠판이나 보드판을 두고 있을 때 좀 사례를 들어볼 수 있는데 일단 오프라인 강의가 된다면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재고 관리의 정의인데요. 재고 관리는 굉장히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함으로써 필요 없는 재고 부담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내용인데요. 물자 흐름이 시스템 내에서 어떤 지점에 멈추어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시간적으로 본 관리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보관하거나 수송 중에 자산의 일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잘못 재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사회적인 단어에 사회적인 언어의 착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고는 안 좋은 상품이 남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게 지금 우리 물류관리에서 재고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상품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유하고 있는 건데 어디에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수송 중에 있는 그 보유 상품을 보유 제품을 보유 물동량을 재고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학문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지점에 멈춰 정체되어 있는 상태 시간적으로 본 관리 개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래에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만 원재료, 부품, 반제품, 완제품 이런 것들을 보관하거나 수송하는 중에 물류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내용, 이 내용은 몹쓸 상품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상품, 보관되고 수송 중에 있는 상품을 재고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팔고 남은 제품 아니면 못 쓸 제품 이렇게 이해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여기에서 재고의 정의를 들어봤습니다. 자, 재고 관리의 정의인데요. 재고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재고가 단순하게 설명이 됐었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재고인데요. 원부자재, 원부원료의 어떤 원자재 재고, 말 그대로 원자재 재고를 이야기합니다. 생산과 구매 균형의 불균형에서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설명하면 다시 또 어려워지죠. 하여튼 원자재의 모든 것에 보유하고 있는 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산할 때 필요한 것, 또 그래서 부족한 것은 구매하는 것, 이런 불균형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원자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생산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공품인데요. 부품, 반제품, 공정품 재고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뭐 생산 라인의 불균형, 소요 계획은 미비로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학문적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지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이나 반제품, 공정품을 가지고 있는 양 이것이 제공품 재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완제품 재고는 말 그대로 완전히 완전히 만들어진 제품화된 것을 상품에 넣어서 출하 시 출하를 대기하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유통 재고는 물류센터, 배송센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재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판매 재고는 판매용으로 이미 나가서 도소매점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를 판매 재고라 한다. 안전 재고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수요 급증 및 긴급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재고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긴급하게 갑자기 필요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백신이다 아니면 코로나 치료약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확보하는 재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겠습니다. 이동재고인데요. 이건 화물 적재 위에 운송 중에 있는 재고를 이동재고라고 합니다. 운송되고 있는 것도 재고에 들어가죠. 그래서 철도라든가 항만이라든가 항공 아니면 유류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을 지금 통하고 있는 그런 재고를 이동재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축재고도 있고 정책재고도 있는데, 비축재고는 언제든지 뭔가 급하게 필요하거나 이랬을 때를 대비해서 비축해놓은 재고입니다. 아니면 가격 조정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비축재고 같은 경우는 정부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겠죠. 정부미를 보관하는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축재고나 정책재고도 약간 연결성은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별을 수매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안위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시 상태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아니면 그날 그해 흉작이 돼서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쌀이 부족했을 때를 대비해서 군량, 또 아니면 군사의 군량미를 위해서 이렇게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축하고 있다가 그것이 필요 없어졌을 때 다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출하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비축 재고가 많이 남아 돌았을 때 또 뭐 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북한으로 무상으로 쌀을 보내기도 한 적이 있었죠. 이게 또 정책 재고라고 하는데요. 어떤 농산물이나 아니면 특히 이 쌀 같은 경우 가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재고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금 반도체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일본이 갑자기 어떤 일본의 천재지변이 있어서 그 상품을 받아올 수가 없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필요한 것이라든가 뭐 몇 년 동안 필요한 것이라 몇 개월 동안 필요한 내용을 미리 비축해 놓는 것, 이것을 비축 재고라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그런 것을 쓰고 있죠. 일본이 갑자기 반도체의 핵심 부품을 수출을 않겠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한 혼란을 빚었었죠. 그랬을 때를 대비한다거나 이렇게 기업은 그런 내용에서 비축 재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급 소모품 재고인데요. 뭐 이런 건 소모품들을 앞으로 쓰일 것을 대비해서 미리 확보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재고 종류인데, 뭐 재고 종류는 대다수 지금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중에는 안전재고라든가 아니면 비축재고나 정책재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미래나 예측 또 계획되지 않는 내용의 갑작스런 사고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재고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우리가 종류별로 분류해 봤더니, 우리는 전공을 하기 때문에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만은 전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재고도 분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적의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고의 증가 요인이나 재고 삭감의 핵심 요인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 내용을 지금 다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려 합니다. 재고 증가 요인은 조달 기간이 길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는 환차손, 긴급 주문 이랬을 때 재고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또 수요량이 급증했거나 정보 왜곡 현상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정보와 물적 흐름에 상충이 됐을 때 재고가 잘못하면 증가할 수 있겠죠. 또한 품질의 신뢰성 상실이라든가 업체 변경이 됐을 때 재고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요. 조달 기간이 길었을 때는 재고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환차손이 생겼을 때라든가 긴급주문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수요량이 급증을 했을 때 재고를 또 증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보가 잘못 물적 흐름하고 돼서 상충돼서 재고를 필요 없이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 삭감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핵심 내용들은 수요 예측 정확도를 기했을 때 재고는 많이 안 갖고 있어도 되겠죠. 얼마만큼 팔리겠다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최적의 재고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드 타임을 단축을 했을 때 재고를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정보 시스템이 잘 돼 있을 때는 재고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되겠죠. 또한 품질, 생산 계획에 안정화돼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또 줄었을 때는 더 적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생산 계획이 안정화되어 있다면 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재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재고 증가 내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고 삭감의 핵심 요인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최적의 재고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고 관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7주차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